백두산에서 가스가 조금 나오면은 그거 막 뉴스로 보도되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가스가 나오기 시작했대. 마그마가 새로 올라오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 가스가 탄산음료나 칵테일 같은 거예요. 먹으면은 예, 병 안에 이산화탄소가 액체 안에 녹아 있잖아요. 화산을 폭발하게 만드는 이유는 마그마가 아니고요. 마그마는 녹아 있는 가스예요. 주로 물이거든요. 90% 이상이. 그 가스가 쉽게 빠져버린다는 거는 지금 뚜껑이 제대로 안 닫힌 콜라 이런 거예요. 김이 새고 있다. 흔들어도 이제 폭발을 안 하게 되는 콜라병처럼. 그런 것을 만약에 뭐 촉발하는 어떤 물질 같은 거는 없지요. 멘토스 같은 거라도. 멘토스도 결국은 콜라 안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절대량이 충분해야 그 멘토스를 주변으로 가스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미 뭐 콜라 안에 가스가 없다면 없으니까 멘토스를 아무리 넣어도 맹물에 넣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뚜껑이 있는 화산이 위험한 겁니까? 뚜껑이 있는 화산이 위험합니다. 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가대화 시간입니다. 예, 저는 박종훈 팀장이고요. 네, 명민준입니다. 예, 자, 오늘 처음으로 네. 명민준과 오래간만에 신가대화 이런 자리를 좀 마련했는데 사실 오늘 최근에 일본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진을 오늘 이 자리가 되게 좋은 게 지진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실제로? 그리고 얘기를 들어도 심각성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오늘 공부하러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 느꼈는데 1.7. 어디서?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네. 미국도 지진 자주 나요. 자주 나더라고요. 그쪽도.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사실 뭐 일본에 큰 지진이 또 일어났고 네. 과거에 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지진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김기범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부산에서 또 올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바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예. 지난 1일이었죠. 규모 7.6. 예, 네. 노토반도에서 지진이 좀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뭐 1885년 이후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한 지진이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7.6 지진하면 뭐 어느 정도입니까 도대체? 우리 이제 화산도 이제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폭발 지수라고 합니다. 그 Volcanic Explosivity Inde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그래서 축약해서 VEI라고 하는 개념을 써요. 이제 그걸로 이제 수치화해서 이 폭발의 규모를 이야기를 합니다. 화산의 경우는 이 폭발 규모를 그 폭발 당시에 분출했던 땅 속에 있던 마그마의 양을 부피를 가지고 정해요. 근데 이제 이제 마그마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가 1이 올라간다. VEI4에서 5가 된다. 이렇게 하면 마그마의 부피가 100배씩 증가를 합니다. 네, 100배씩 증가를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백두산 천년 대분화 같은 경우는 규모가 7이었다고 하거든요. 7이라고 하면은 우리 통가 대분화가 VEI5인데 통가가 대분화가 엄청 컸잖아요. 예. 그거의 10,000배 정도의 마그마 부피가 한 번에 분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진 같은 경우는 분출되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질이 어떻게 나오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분출된 물질을 양을 재가지고 이렇게 규모를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지진이 일어날 때 방출됐던 에너지의 양을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방출됐는가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진계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면 바르르르르 흔들리면서 종이에 기록이 되잖아요. 맞아요. 지진이 커지면 그 진동하는 폭이 커집니다. 예. 그래서 그 진동하는 폭하고 그 지진계가 지진이 난 곳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렇죠. 그 뭐 큰 지진이 나더라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진동폭이 작고 가까이 있으면 진동폭이 크겠죠. 이제 지구상에 지진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방출된 에너지의 양을 구하는데요. 규모가 1 올라갈 때마다 약 32배, 32배씩 에너지의 양이 커집니다. 규모가 1 올라갈 때마다. 네, 1 올라갈 때마다. 야, 그러면은 뭐 규모가 예를 들면은 4에서 5로 올라갈 때 32배. 곱하기 32배. 곱하기 32가 되고요.
4에서 6이 되면 거의 1000배가 되는 거죠. 에너지의 양이.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2017년에 포항 경주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때 규모가 한 5.4, 5.6 요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노토반도 지진의 경우는 7.6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두 단계가 올라갔죠. 그렇죠. 우리나라 포항에서 난 지진의 한 1000배에 달하는 에너지가 이번 지진을 통해서 한 번에 방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수학적으로 봤을 때 네네. 이 에너지의 총량은 절대 숫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8에서 9로 갔을 때 32배 넘어가는 거랑 그렇죠, 그렇죠. 1에서 2로 넘어갔을 때 32배 넘어가는 거랑은 이 총량 자체가 다르잖아요. 당연히 다르죠. 네. 네. 그러면은 8에서 그러니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높아지는 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위험한 거네요.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게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네. 아, 그래서 1에서 2 올라가는 거랑 8에서 9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정도 이상이면은 진짜 이거는 인명 피해 나고 죽을 위험의 지진이라고 우린 좀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규모 7 이상을 이제 대형 지진으로 분류를. 규모 7 이상. 예, 대형 지진으로. 예. 이번에 일본에 난 게 7.6. 예, 7.6.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7.6인데 그 7, 8, 9 범위에서는 0.1, 0.2 차이가 1에서 2에 해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예, 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알았네. 네. 예. 역사상 가장 크게 관측된 그런 지진은 진짜 초대형 지진은 뭐가 있었어요? 칠레에서 발생했던 지진이 있는데 예. 예, 그 지진의 경우는 이제 9.5까지 규모가 측정이 됐었어요. 근데 9.5. 9.5면 네네네. 뭐 당연히 뭐 건물은 다 무너질 것이고 예. 땅이 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 영화에서 나오는 SF 영화처럼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뭐 정말 뭐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네네네. 뭐 그런 게 뭐 나오나요? 뭐 일단 에너지의 양이기 때문에 예. 그 지진의 규모는 그 지진을 만들어내는 단층의 크기, 그게 얼마나 큰 단층이 움직였는가에 의해서도 결정이 될 수 있고, 예. 당연히 그렇게 큰 단층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흔들리는 정도도 매우 커지게 되는 거죠. 예. 일단은 뭐 건물 자체가 진동에 약하게 지어졌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가 매우 잘 돼 있기로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뭐 칠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렇게 뭐 뭔가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도 아니고 건물이 이렇게 허술하게 지어진 경우가, 우리 그 스촨에서 과거에 지진 났을 때 맞아요. 막 흙으로 지어진 건물들 다 무너져서 예, 예, 맞아요, 어마어마한 맞아요. 인명 피해가 있었잖아요. 예. 결국은 그 나라의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지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지는가와 관련이 큰 거죠. 지진 자체가 흔들려서 사람이 희생이 되기보다는 예. 무너져서 깔리거나 뭐 일본처럼 원자력 발전소가 뭐 파괴되거나, 그렇죠. 예. 그리고 쓰나미, 예, 이런 것들이 2차적으로 생기는 것들 때문에 피해를 입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일본의 이 강진의 원인을 한번 저도 좀 알고 싶긴 한데, 네네네. 이거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지진이 발생을 하면요, 이제 어떤 깊이에서 정확히 어떤 위치에서 어떤 형태의 단층의 움직임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했는가를 이제 지진학자들은 이제 쉼없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려면 조금의 시간이 필요한데 예.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정도의 시간이 경과는 안 됐어요. 그래서 학계 안에서 어느 정도 정론으로 왜 이런 지진이 났는가가 받아들여지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긴 할 거예요. 논문도 나오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될 텐데, 예. 사실 이제 이 노토반도라고 하는 지역이 조금 우리는 좀 낯설 겁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많이 난다는 거는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죠. 그 뭐 불의 고리. 저 태평양 쪽. 맞습니다. 예, 예. 환태평양 조산대 뭐 이런 예.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태평양 판이 이렇게 이제 지금 유라시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 유라시아 일본 아래로 이렇게 사라져요. 네. 예. 내려가서 일본 있으면 이제 태평양판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네요. 네, 이렇게.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건 이제 지구 표면에 그 지구 내부의 그 멘틀 대류 작용.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지구 내부에는 이렇게
뭐 마치 우리 지각을 그 뗏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지구 내부를 그냥 바다나 호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호수 위에 뗏목이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뗏목이 지구 내부의 그 멘틀의 흐름에 의해서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충돌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태평양 주변에서는 이 태평양을 구성하고 있는 지각이 유라시아 쪽으로, 예. 호주 쪽으로, 그리고 북미, 남미 쪽으로 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판이 다른 판 아래로 내려가서 사라지는 현상을 그 섭입작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섭입작용? 예, 섭입작용이라고 예.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섭입작용이 일어나는 곳을 이제 섭입대라고 말하고요. 이게 섭입작용이 일어나는 경계를 우리 해구라고 들어보셨죠? 해구. 예. 네, 마리아나 해구. 예, 그곳이 바로 이제 섭입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 예.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곳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주변을 우리는 이제 태평양판이나 그 일본 아래에 보면은 필리핀 해판이라고 있는데 이런 해양을 이루는 이 그 동쪽에서 일본 아래로 섭입을 하는 것만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었지. 지금 노토반도 같은 경우는 일본 열도를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하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예,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보편적인 지식으로서 예. 학계에서 이 컨센서스를 얻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여기를 보시면요. 지금 일본 주변에 이 판의 배치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그냥 이 아무르판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판 안에 속해 있는데 일본은 지금 벌써 색깔이 다른 게 세 개나 있나요? 예,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네 있죠. 개구나. 일본 주변을 에워싸고 있죠. 일본 그 동북 혼슈 지역하고 여기 홋카이도 지역은 그 북미에서부터 이어져서 쭉 이렇게 여기 북미에서부터 쭉 넘어오는 거예요. 네. 이 판에 속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일본의 서남 혼슈하고 큐슈 지역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아무르판에 속한다고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일본의 남쪽으로는 필리핀 해판이라고 하는 해양판이 일본의 남쪽으로 섭입을 하고 있어요. 그곳을 이제 난카이 트롭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동쪽으로는 태평양판이 또 일본 아래로 섭입을 하고 있어요. 또 이 태평양판은 필리핀판 아래로 또 섭입을 해요. 야. 이게 말도 안 되게 복잡한 곳에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그 지진이 나는 곳은 이런 판과 판이 이렇게 충돌하거나 찢어지는 곳에 거의 99.9%가 일어나는데 예. 여기 이제 전 세계 지진 분포도인데 다 이런 판 경계에서 지진이 나게 돼 있습니다. 아하. 네. 근데 일본 주변에는 이렇게 판이 지금 몇 개가 만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곳이 모든 곳이 다 지진이 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평양판이 이렇게 섭입하는 곳 그리고 필리핀의 판이 일본 남쪽으로 섭입하는 것은 기존에 잘 알려져 있었는데 네. 지금 동해 쪽에서 동해 지각이 네. 동해판이 동해도 이제 해양이잖아요. 그렇죠? 깊은 해양이고 얇은 지각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일본 서해안으로 섭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려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되고 지진이 난 노토반도 지진이 난 곳을 제가 이렇게 까만색 별로 표시를 했는데 네. 지금 이 선의 존재를 하는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저기에 있는 판이 그 일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그렇죠. 작용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의 고리만 알고 있고 태평양이 일본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동해 지각 자체가 일본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에 의해서 이 지진이 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게 점쳐집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뗏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뗏목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겹쳐서 서로 부딪히고 또 쪼개지고 막 이러니까 맞습니다. 땅 자체가 지진이 자주 날 수밖에 없는 땅이다. 맞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그래도 낫네요. 훨씬 우리나라 많이 났죠. 많이 낫죠. 일본을 좀 막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네. 아, 그런 것도 실제로 있습니까?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 뭐 이렇게 막아준다거나 일본이 그런 거 많죠. 저기 태풍도 일본을 지나오면서 힘이 많이 약해지는 예.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남쪽으로 뭐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쪽에서 굉장히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인데 예. 그런 바다에서 만들어진 쓰나미 같은 것도 일본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옛날부터 저랬어요? 아니면 최근 들어서 좀 더 심해졌습니까?
아주 옛날부터 그래 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좀 더 심해진 경향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걸로도 또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던데. 최근에 심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게 뭐 지질학에서 이제 타임 스케일은 우리 인간의 시간하고 좀 개념이 완전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100만 년, 1000만 년 단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고 지금 우리 동아시아의 현재의 어떤 이런 지질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가 거의 한 500만 년 동안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계속 일어났던 현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사실은 지금 노토반도 지진이 지금 우리가 한창 이 지질에 대한 지질 재해에 대한 관심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게 발생해서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지는 거지. 예. 이 노토반도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이어지는 이 동해가 일본 서쪽으로 섭입하는 이 선을 따라서 예. 거의 10년에 한 번 정도 규모 7 정도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지질 환경과학과 교수님이시니까 몇백만 년 전에 네. 혹은 뭐 몇천만 년 전에 여기서 뭐 지진이 났네 안 났네라는 건 땅 네네. 파보면 다 나옵니까? 그거는 좀 어렵고 이걸 이제 고지진학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서 흔적이 뭐가 남았다. 이건 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어려운 거예요. 어. 주진은 그냥 흔들 뿐인데 그게 흔적으로 남기는 어려운데 어떤 큰 지진이 일어나려면은 큰 단층 운동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럼 단층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지판이 어긋나거나 이렇게 퇴적층이 어긋나거나 이런 것들은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이제 땅을 파내서 찾아서 예. 과거에 이런 단층 운동을 일으키는 데는 이 정도의 지진이 필요했다. 요걸 이렇게 다시 계산을 하는 거죠. 예. 그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네. 저는 해외에 있었는데 거기서 지구과학 거기서 지구과학 없었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학은 꼴등했어요. 진짜. 그래. 나도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지구과학은.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 지진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스케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네네. 길게 우주의 관점으로 지구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런 거는 아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게 통계학적으로 예. 좀 그래도 긴 시간을 해보면은 이 경계부에서 지진이 그래도 평균 몇십 년에 한 번씩이 났는데 지금 마지막 지진이 난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 이러면은 점점 그 다음 지진이 날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통계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개념들입니다. 네. 몇 년 안에 지진의 규모 얼마 지진이 날 가능성이 얼마다 이거는 우리가 땅을 파보고 조사를 해서 나오는 결과보다는 예. 뭐 여기 스트레스가 얼마가 걸려 있고 이런 거를 조사하기보다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과거에 쭉 이런 경향이 있었으니 예, 앞으로 몇 년 안에 얼마가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다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 질문에 제가 연결돼서 조금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만약에 지금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좀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또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떤 정도의 더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과거의 어떤 통계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지진이 좀 마무리가 되더라. 네. 또는 지금 이건 전초 증상이다. 뭐 여러 가지 그 기준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의 이 지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예.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아직 지진에 대해서 예.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전조 증상이라는 것도 그걸 프리커서라고 말을 하는데 뭐 어떤 경우는 뭐 동물의 이상 행동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전조 증상 지진이 나기 전에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매번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또 그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까마귀가 그냥 날고 싶어서 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밥 먹으러.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은 느낄 수 없는 어떤 저주파 지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동물들은 그걸 느끼고 반응할 수는 있는데 모든 경우에 다 그게 항상 수반되는 거는 또 아닌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우리가 이런 지진이 있기 전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다음 지진이 일어날 거니까 이거 예측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를 못해요. 그 일각에서는 이게 구름 모양을 보고 맞습니다.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지진운이라는 구름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뭐 어떤 지진에 의해서 뭐 가스가 방출된다든지 어떤 대기압의 변화가 야기돼서 그런 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지만 모든 지진에 또 그게 동반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보인다고 해서 지진이 난다 이렇게 말을 또 못하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인과관계로서는 생각할 맞습니다. 수는 없다. 정확합니다. 아주 스마트한 대답이시죠. 네? 스마트네. 그래요? 예, 인과성을 우리가 찾기가 어려운 부분. 예. 그러면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번 지진이 최대 규모 9에 이르는 네. 뭐 또 다른 대지진이 난카이트로프 대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일각의 의견은 조금 섣부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까요? 섣부르다기보다는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힘을 꽉 주고 있는데 이게 미끄덩 밀렸어요. 그럼 그 주고 있던 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압축을 받고 있던 곳에 미끄럼이 일어나면 그 가해지던 압축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이 해소가 돼버리면 여기 힘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당분간은 그 힘이 다시 모아질 때까지 예. 시간이 한참 필요하다. 다음 지진이 크게 일어나기까지. 이건 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큰 분화가 일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까지 다시 마그마가 모일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음 지진까지 큰 지진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은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주변에 맞물려 있던 구조를 약화시키고 예. 다른 곳도 미끌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중에 뭐가 맞는지 혹은 두 개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지 예. 그간의 상관관계가 어떤지 말 그대로 인과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네. 아직도 미개척 영역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체가 변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기가 좀 힘든 건가요? 맞습니다. 결국 결과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21년도에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그 규모 9를 능가하는 지진이 30년 내에 난카이트로프에서 발생할 확률이 70%에서 80%다. 예. 그리고 2022년에는 40년 내 발생할 확률이 80에서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또 돼서 이게 그렇죠. 지진이 이번에 또 났고 네. 또 앞으로도 더 크게 나는 거 아니야? 얘네 맞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하니까 불안감이 커져서 네. 이거는 근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거 이제 예. 말씀하십시오. 난카이트로프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일본이 이제 큐슈하고 서남 혼슈로 나눌 수 있고요. 예. 동북 혼슈하고 홋카이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예, 북동쪽하고 남서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남서쪽 아래로 내려가는 요 필리핀 씨 플레이트라고 돼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일본의 남서쪽 아래로 일본 남해로 섭입을 해요. 예, 요 섭입하는 이 경계를 난카이트롭이라고 불러요. 저기가 난카이트로프예요. 그리고 이 태평양판이 예. 일본의 동부 아래로 섭입하는 이곳을 일본 해구라고 불러요. 일본 해구. 예, 재팬 트렌치라고 영어로는 부르고 이건 남해 해구가 되는 거죠. 난카이트롭이라고 하는. 예,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두 지역 우리 동일본 대지진은 이 일본의 동북부 아래로 이 태평양판이 섭입하는 현상에 의해서 났던 지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남부 이 아래에서는 여기 이제 필리핀 해판이 섭입하는 현상에 의해서 또 지진이 나는데 여기서도 이제 큰 지진이 많이 났습니다. 7 이상, 8 이상의 지진도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필리핀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네. 규모 9를 능가하는 지진이 지금 90%까지 상향이 됐다. 네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죠. 이 사실은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분화했던 때가 1707년이에요. 1707년. 예, 그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좀 더 됐는데 그걸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거대한 분화를 호웨이 대분화라고 말하는데 이 후지산의 마지막 분화가 있기 48일 전에 이 난카이 트롭에서 8.7 지진이 났어요. 예, 그걸 이제 호웨이 대지진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 난카이 트랍에서 그런 지진이 나고 또 시간이 한참이 흘렀거든요. 최근에도 나긴 했지만 8 이상의 지진이 나는 시점은 또 오래됐어요. 그래서
작은 지진이 나는 주기가 있고 또 큰 지진이 나는 또 주기가 또 통계학으로 따져보면 또 예.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점점점 다음 사이클이 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또 예측을 예. 하는 거군요. 이쪽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준비하면서 경계심은 충분히 가져봐야 되는 근거 자료가 되긴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사실 한국을 또 우리가 우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상황에서 네. 이 뭐 이제 주요 이 판이 위치해 있지 않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피해가 조금 적은 그런 나라일 것 같은데 네. 뭐 최근 우리나라 지진의 상황이 뭐 어떻습니까? 근데 굉장히 뭐 요즘에 그 포항 경주 지진 나고 나서부터 예, 굉장히 관심이 많이 뜨거워졌긴 합니다. 예, 그 사실 제가 그 대학교 학부생으로 있을 때에도 그냥 우리나라는 그 태평양이 섭입하는 그 해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판 내부 안정적인 판 내부에 위치한 어떤 지진이 날 수 없는 안전지대. 안전지대라고 이렇게 맞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포항 경주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나면서 예. 어느 정도 인식이 갑자기 전환이 되고 갑자기 이제 활성 단층을 조사하라고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부랴부랴 조사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결국은 지진이 나는 거를 이렇게 디텍트 한다는 게 결국 지진계의 네트워크가 아주 촘촘히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예, 지진학의 어떤 성숙도가 매우 낮다 보니까 이 지진을 관측할 수 있는 스테이션 자체의 양도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좀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지진계의 설치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굉장히 많은 지진이 나는 것처럼 예, 기존에는 지진으로 생각 안 했, 파악을 못했던 것까지 파악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갑자기 더 많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런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었고 예, 그리고 뭐 우리 조선왕조실록 같은 역사 기록에 보면은 동해안을 따라서 뭐 경주 같은 곳에서 담장이 무너지고 저기 동해안 저기 강원 쪽에서는 산에 있는 바위들이 무너져 내리고 기왓집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우리가 정확하게 수치로 환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예. 그게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주기적으로 큰 지진이 있어 왔고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에 와서는 좀 더 정교하게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동해 쪽에 혹시 네. 판이 있습니까? 이 섭입하는 이런 부분이나 예.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예, 뭐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해가 예. 일본 서쪽으로 섭입을 하고 있다. 예, 섭입하고 예,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된 것도 예. 아주 최근에 아주 최근이에요. 예, 아주 최근 일입니다. 제가 학부를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일본인들하고 그 일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거의 보편적으로 예.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서 연구를 해서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미국 지질학회 그 GSA,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라고 예.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최고 권위 학술지가 있습니다. Geology라고 하는 예. 저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쪽에서 발견한 거를 리포트를 했어요. 오. 그게 이제 일본 쪽으로 동해가 초기 단계에 섭입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쪽에서도 매우 태아적인 단계에 섭입이 시작이 되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뭔가 변화가 감지되는 거 아닙니까? 지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어. 그 학교 다닐 때 예. 우리나라 동고 서저 지형 배우셨죠? 동고 서저? 네. 예, 알죠. 높새바람 예, 이런 거. 녹새바람. 그 태백산맥. 태백산맥. 예. 그죠? 근데 근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나라 동쪽이 더 높은지에 대해서는 배우셨나요? 아, 그때 그냥 저는 단순 암기만 했거든요. 그렇죠. 예. 좀 기억력이 있으시다면 예. 뭐 경동성 요곡운동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야, 거기 전까지 제가 공부했습니다. 예, 중학교 교과서에 아마 나왔을 건데 예, 예. 경동성 요곡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 실체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동쪽이 높은 걸 아는데
그 동쪽이 높아진 게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예. 이게 왜 동쪽이 들어 올려졌는지에 대해서 지질학적인 대답이 아직도 부족해요. 네, 잘 그래요? 몰라요. 그리고 해안 당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거 들어봤어요. 예, 하안 당구, 해안 당구. 예. 이게 뭘 혹시 지시하는지 기억하세요? 단어는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이게 그 예. 해구, 당구. 맞아요. 해변이 이렇게 이제 바닷물을 맞으면서 이렇게 깎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깎이던 해변이 들어 올려지면은 이게 해변이 계단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깎였던 부분이 편편해졌던 곳이 더 올라가고 예. 그러면 계단 2층이 되고 그렇죠. 그 밑에 다시 또 계단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몇 단 계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해안 당구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에도 우리나라 동쪽이 계속 들어 올려지고 있다는 걸 지시하는 단적인 증거거든요. 그런데 왜 해안 당구가 지금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예. 아직 명확한 답이 없어요. 가장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예. 눈에 띄는 지질 현상인데도 그거에 대한 답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뭐 서쪽에서 약간의 밀어붙이는 힘이 좀 있고 네네네. 동해에서 약간 섭입작용이 일어나서 이게 이렇게 들어올려지는 약간의 그러한 어떤 힘의 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발견했던 사실들이 여기 동해의 지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동해의 지각인데 일본 아래로도 이렇게 섭입을 하지만 예. 우리나라 방향으로도 이렇게 섭입을 하는 게 이게 이쪽이 노토반도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우리나라 쪽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동해 지각이 우리나라 아래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좀 더 여기를 확대해 보면 예. 동해 지각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우리나라 동부는 그거의 반대급부로 들어 올려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3차원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동부 해안이 되겠고요. 예. 여기가 이제 동해 해저가 될 텐데 예.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려지는 과정에 있다. 예. 지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발견해서 보고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럼 최근에 요거를 보셨으면 이 변화가 최근에 뭐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나 혹은 한반도의 지진에 대한 그런 경계심이 올라가는 것과 연관을 좀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현상이 따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예. 경주에서 발생했던 포항에서 발생했던 지진들도 이 단층과 지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예. 이 하나하나의 동그라미들이 다 지진이 난 장소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이 지금 여기 동해 지각이 우리나라 아래로 내려가는 그 경계부 선을 그은 거고요. 예, 그리고 이게 단층이 하나만 만들어지지 않고요. 큰 단층이 있으면 그거에 새끼 단층들이 아주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우리나라 이렇게 동부 연안에 이제 있는 이 내려가는 작용에 의해서 들어 올려지는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 이 조그마한 단층들의 분포를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포항 지역이나 경주 지역이나 그리고 더 내륙 지역까지 이어져 있고요. 예. 이것들이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 그대로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예, 큰 단층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위에 있는 것들도 그 변형을 나눠 갖는 거죠.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단층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저 이거 아주 뭐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저 단층은 네. 저 물속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말랑말랑합니까? 단층이요. 예. 말랑말랑하면은 우리가 단층 작용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 그렇죠. 그렇다고 완전히 고체 상태의 그 정말 우리가 그냥 만지는 그냥 땅, 돌 같은. 돌 같은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물질의 변형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예. 연성 변형하고 취성 변형이라는 걸로 나누는데요. 너무 깊게 들어가. 우리 엿이 있잖아요. 엿. 예. 엿이 해보셨나요? 엿. 엿을 이렇게 예. 따끈따끈하게 해서 살짝 천천히 구부리면. 힘을 주면 구부러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차갑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탁 하면 똑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각도 마찬가지예요. 엿이구나. 주변이 따끈따끈하고 변형을 천천히 일어나게 하면은 네. 얘가 그냥 휘어요. 그런데 이래 조금 차가운 곳에 힘이 갑자기 많이 가해지면 이렇게 부러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지진이 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를 다시 가져와서 동쪽에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게 최근에 이제 포착이 돼서 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는 결과론적으로 지진이
경주 포항 같은 그런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임을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나요? 예, 저는 당연히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 같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본인으로 만약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경험할 수 있는 큰 지진의 숫자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거에 비하면 만약에 일본인이 한번 평생을 살면서 한 10번 정도의 유감 지진을 이렇게 겪는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것 겪을 가능성이 거의 10분의 1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건 확률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더 적은 숫자의 지진을 겪고 더 작은 지진이 날 가능성이 높다일 뿐이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아, 다른 문제죠. 예, 그렇죠. 그래서 주기가 다른 거예요. 주기가. 주기 자체가. 네, 주기가 다른 거예요. 뭐 몇 년에 한 번 일어날, 뭐 10년에 한 번 일어날 지진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100년에 한 번 일어난다든지. 예. 그런 식의 주기가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지진이 일어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섣부르다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럼 일단 뭐 규모 9를 능가하는 지진이 뭐 30년 내에 올 확률이 90%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고. 일어나기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교수님도 있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일본 학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관점은 제가 뭐 존중합니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확률 싸움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근거를 갖고 와서 이걸 변수에 넣어서 이 확률을 도출해 내느냐에 대한 그런 견해 차이인데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 변수가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변수를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값이 이 사람마다 혹은 기관마다 매우 달라질 수 있고 맞습니다. 어쨌든 가장 뭐 경계심을 갖고 보는 기관 입장에서는 요거를 같이 조심하자라는 부분에서는 좀 동의하시는 편인 거고. 예, 맞습니다. 정리를 진짜 기가 막혀요? 와, 진짜 기가 막혀요. 진짜. 과학 꼴등은 계속 이렇게 띄워주지.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제가 뭐 좀 화산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예. 사실 뭐 화산하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백두산 곧 폭발한다. 그거 지금 40년째 제가 듣고 있거든요. 지금. 영화도 나왔잖아요. 영화도 나오고 뭐 정말 뭐 100년 주기설, 뭐 150년 주기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교수님께서도 뭐 이 이야기를 늘 접하셨으니까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문가 얘기 듣고 싶어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백두산 100년 주기설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그 결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백두산에서 일어났던 분화 주기가 보면은 거의 한 100여 년 단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뭐 2025년에 분화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고 예언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렇긴 한데 그렇게 뭐 많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백두산 분화가 짧은 주기로 최근에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1000년 전에 일어났던 백두산 영화에 보면은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서기 946년에 발생했던 천년 대분화라고 하는 분화가 있었어요. 그게 규모 7의 분화입니다. 우리 한 2000년 전? 맞나요? 약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약 1000년 전에 일어났던 분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규모가 7 정도로 이렇게 측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통가에서 일어났던 분화가 규모가 이번에 5였거든요. 작년에. 그것도 굉장히 거대한 분화였잖아요. 그거에 거의 한 10,000배 정도 규모의 분화가 백두산에서 1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폼페이랑 비교하면요? 폼페이도 규모가 5밖에 안 돼요. 거기 사람 다 죽었는데? 네네네. 근데 통가도 5고요. 통가도 5. 통가가 어디죠? 통가가 피지 옆에. 예, 맞아요. 뉴질랜드 옆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 화산섬이에요. 맞아. 저는 호주에 있었어서 알죠. 통가 친구들이 있으니까. 통가 친구도 있어요? 네, 있죠. 어떻게 됐어요? 그 통가 왕자 있었어요. 통가 왕자. 왕자? 뭐 지금 살아 있어요? 친구라니까. 친구라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통가도 5였고 폼페이도 5였고 백두산은 1000년 전에 7 정도까지. 어마어마했네요. 그럼. 와, 7. 네, 그래서 인류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 분화 중에 가장 강력했던 2개의 화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화의 이름까지 지어져 있는 이유가 그 밀레니엄 이럽션이라고 천년 대분화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 이유 자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했던 분화는 이제 인도네시아 탐보라에서 인도네시아 일어났던 분화인데 규모 7.5 정도로 이건 언제 일어났죠? 1800년대 초에 일어났어요. 1800년대 초에. 예, 훨씬 더 최근인데. 근데 백두산 뭐 터진다 뭐 이런 얘기는 왜 지금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100년 주기설도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뭐 한 1000년 전에 엄청 큰 분화가 일어났던 것도 다 맞는 말인데 이게 결합이 돼서 문제예요. 결합이 됐다. 그러니까 100년 주기로 그런 큰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처럼 들리게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네.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백두산에서 분화가 있었는데 1000년 전에 일어났던 규모 7의 분화가 갑자기 2025년에 또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 작은 가능성마저도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약간의 좀 염두에 둬야 된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백두산하고 후지산, 울릉도의 실제 크기를 좀 비교를 해놓은 거거든요. 백두산에 보면은 천지 호수가 커다란 게 있죠. 직경 한 5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인데 후지산은 보니까 아주 조그맣죠. 이렇게 천지같이 뭔가 이렇게 구멍이 큰 게 뚫려 있지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천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분화구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걸 칼데라라고 부릅니다. 칼데라. 네네. 울릉도도 보면은 여기 나리분지라고 있는데 굉장히 크죠. 후지산에는 이렇게 동그란 거 조그만한 게 이제 분화구가 하나 보이는데 울릉도도 정상부에 보니까 아주 큰 이런 저지대가 나타나죠. 여기도 역시 칼데라입니다. 칼데라가 뭐예요? 칼데라가 뭐냐면 분화구는 뭐냐면 그냥 마그마가 빠져나간 구멍이에요. 네, 그냥 구멍이죠. 그냥 뻥 뚫려 있는 구멍인데 이 칼데라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분화가 일어났을 때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버리면 땅 속이 텅텅 비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싱크홀인 거예요. 무너져 내려서 이런 거대한 구멍이 생긴 거죠. 탐보라 화산에는 지금 그 직경 거의 10km짜리 칼데라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큰 분화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땅 속이 비어버리니까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칼데라가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은 그 화산을 이제 우리가 일종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천정이 그냥 다 박살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압력밥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압력밥솥 뚜껑이 망가진 거예요. 뚜껑이 날아갔구나. 네. 그래서 그 다음 분화가 큰 게 일어나려면 이 뚜껑을 잘 덮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압력을 마그마가 줄줄 새고 가스도 줄줄 새버리잖아요. 압력밥솥에 압력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두산이나 울릉도 같은 곳은 이 뚜껑이 한번 최근에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안에 있는 마그마로부터 가스도 쉽게 빠져나가 버리고 마그마가 짧은 주기로 조금씩 찔끔찔끔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찔끔찔끔 새는 거 한 번 한 번이 조그만한 분화예요. 그러니까 한 100년에 한 번 아주 짧은 주기로 백두산에서 분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소형으로라도. 그렇죠. 우린 모르지만. 그렇죠. 그래서 백두산에서는 지금 이렇게 분화 주기가 짧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100년에 한 번씩 큰 분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100년에 한 번 분화가 일어나는 것이 마그마방의 압력을 잘 빼주고 있다. 오히려 좋은 거네요. 그래서 큰 분화가 일어나기는 지금 당장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천년 대분화가 백두산에서 있기 전에 있었던 그거와 비슷한 규모의 분화가 그보다 5만 년쯤 전에 있었다라고 지질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큰 분화가 일어나는 주기는 그래도 몇만 년 단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마지막 큰 분화가 불과 1000년밖에 되지가 않았으니까 아직은 백두산에서 큰 분화가 일어나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하다. 오히려 괴담으로 좀 생각을 그러면 하는 쪽이 많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찔끔찔끔 이제 마그마가 나오거나 혹시 거기서 뭔가 부글부글 끓는 게 있으면 이거 이렇게 조그마한 거 나오다가 한 번에 확 터질라나 보다라고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백두산에서 가스가 조금 나오면은 그거 막 뉴스로 보도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스가 나오기 시작했대. 마그마가 새로 올라오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 가스가 결국은 우리 그거예요. 탄산음료나 칵테일 같은 거예요. 먹으면은. 그 병 안에 이산화탄소가 액체 안에 녹아 있잖아요.
화산을 폭발하게 만드는 이유는 마그마가 아니고요. 마그마는 녹아있는 가스예요. 가스. 주로 물이거든요. 90% 이상이. 그 가스가 쉽게 빠져버린다는 거는 지금 뚜껑이 제대로 안 닫힌 콜라 이런 거예요. 김이 새고 있다. 비유가 네네. 진짜 딱 와닿네요. 네네네. 그 흔들어도 이제 폭발을 안 하게 되는 콜라병처럼. 예. 콜라 꽉 닫은 다음에 막 흔들고 바닥에 빵 치면 막 이렇게 날아가고 그쵸, 그러는데 그쵸. 이게 뚜껑을 뭘 헐겁게 해놓으니까 가스가 새 나가면 새서 이제 오히려 맞아요. 그 에너지가 더 적을 것이다. 예,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것을 만약에 뭐 촉발하는 어떤 물질 같은 거는 없지요, 사실은. 뭐 멘토스 같은 거라도. 콜라의 멘토스. 멘토스도 진행 결국은 신박하다. 그 콜라 안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 절대량이 충분해야 예. 그 멘토스를 주변으로 이렇게 가스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미 뭐 콜라 안에 가스가 없다면 없으니까 멘토스를 아무리 넣어도 맹물에 넣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면 뚜껑이 있는 화산이 위험한 겁니까? 뚜껑이 있는 화산이 위험합니다. 그럼 지금 저 후지산 같은 경우는 칼데라가 조그맣게 보이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칼데라라고 부르지 않고요. 아, 전 칼데라도 아니에요. 칼데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고. 무너져 내린 적이 없어요. 네. 뚜껑이 있는 거야. 저건 근데 진짜 위험하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 일본에서 그 최근에도 2019년에도 그 어스 사이언스 리뷰라고 하는 굉장히 국제적인 그 유명 학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네. 그 요스케 아오키라고 하는 일본 동경대 교수님이 논문을 썼는데 예. 지금 현재 후지산 아래에서는 이 저주파성 지진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땅속에 마그마가 꿈틀꿈틀 거린다는 거를 뜻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후지산에서 가스가 누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 밀봉이 잘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 그리고 후지산이 최근 몇 세기 동안 거의 100년 이내 주기로 분출을 계속 해왔거든요. 예. 조그만한 분화들이 100년 이내 주기로 계속 해왔는데 예. 그 제가 말씀드렸죠. 1707년 분화가 규모 5짜리 분화였다고. 네. 그 분화가 일어나기 전에 200년 동안 쉬었어요. 야. 그런데 그 분화가 일어나고 지금 또 300년 지났거든요. 그렇죠. 그럼 압축될 대로 압축되어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마그마는 계속 공급되고 있음이 분명한데 지금 300년 동안 분화가 안 일어났으니까 그만큼 마그마가 누적이 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가스가 새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그 가스도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폭발 동력이 충분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뭐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네. 만약에 후지산이 그런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를 근거로 네. 폭발력을 혹시나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면 네. 그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 어때요? 요스케 아오키 교수님이 논문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지진파를 이용해 가지고 화산 내부를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마그마방이 있으면은 마그마가 이제 액체잖아요. 액체 안에서는 지진파가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 마그마방의 크기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네. 후지산 밑에는 지금 그 뭐 백두산에서 일어났던 천년 대분화를 일으켰던 대규모의 마그마방 네, 그런 마그마방은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건 다행이네요. 네, 대신에 예. 규모 5 정도, 폭발 규모 5 정도를 일으킬 수 있는 마그마방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분명하다. 네. 다시 백두산이 아까 5였잖아요. 7. 아, 백두산이 7이었는데 백두산 정도는 아니지만 5 정도. 정도의 네. 폼페이 정도. 그렇죠. 그거는 너무 심각한데요? 예, 그렇죠. 지금 그리고 그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나 혹은 드라마 들어보시거나 조금 보시거나 하셨을 건데 그 영화들을 보면은 일본이 침몰하는데 그러면서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항상 나오는 게 후지산이 폭발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일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스토리를 짜냐면 이 후지산에서 마지막에 일어났던 분화가 1707년도에 그 아까 난카이 트랍에서 일어났던 그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분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지진이 후지산 분화를 촉발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 도호쿠 대지진 때도 그랬고 이번 노토반도 지진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후지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이미 그 일본의 지질학자들이 세우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노토반도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예전에 있었던 여러 시나리오들이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항상 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막 크게
떠들고 이러지를 않아서 그렇지 예. 그 안에서는 다 그런 것들이 다 깔려서 다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궁금한 게 이렇게 뭐 후지산 같은 그런 이슈가 있을 때 네. 인간이 인위적으로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좀 뭐 마그마를 빼거나 네. 혹은 폭발 위력을 좀 낮추거나 이런 기술들이 혹시 있습니까? 실제로 시도된 적은 없으나 그런 아이디어가 제안된 적은 있어요. 그 일본에서였어요. 일본의 운젠 화산이라고 예. 그 폭발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희생된 그런 화산이 있습니다. 뭐 후지산, 운젠 화산, 아소산 이런 산들 굉장히 유명한 화산들 있거든요. 일본에. 예.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운젠 화산 안에 지금 뭐 산이 막 부풀어 오르고 그러거든요. 부풀어 올라요? 네네. 예. 그 큰 분화가 이렇게 이제 예정되어 있는 화산의 경우는 야. 화산 자체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모양이 달라져요. 예. 와. 그래서 엄청 무섭겠네. 예, 거기서 이제 드릴을 해서 예. 마그마방에서 압력을 빼자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예, 그거가 이제 굉장히 무모한 짓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니까 뭐 바늘로 폭 건들면 퍽 터질 수도 그렇죠. 있는 오히려 있잖아요. 예. 오히려 그냥 놔두면 예. 작은 분화들이 일어나면서 가스가 제거되거나 할 수 있는데 괜히 인간이 건드리는 바람에 완전히 재앙적인 분화가 마그마가 한 번에 빠져나오는. 아. 예. 그런 분화가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데 만약에 이걸 사람이 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예. 확률적으로 리스크가 훨씬 크다라는 그렇죠. 쪽으로 결론이 예, 났나 보네요.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 백두산 폭발이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니까 네. 그 여러 그런 뭐 화산재나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도 발견이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예. 백두산 화산재 그 전 세계 유명 화산재들이 있어요. 예. 그런 애들이 다 이름이 있어요. 아, 네. 이 화산재 이름이 있어요? 예, 무슨 수배범처럼 국제 수배범처럼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 백두산에서 만들어진 화산재는 예. BTM이라고 돼 있어요. BTM? B하고 바가 있고 TM 이렇게 돼 있어요. TM. 아, BTS 아닌 게 다행이네요. 백두산 뭐겠네요? 예, 도마코마이라고 하는 예. 홋카이도에 있는 지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화산재의 이름을 붙이는 게 기원지를 앞에 붙이고 예. 처음 발견된 곳의 이름을 뒤에다 붙여요. 백두산에서 기원된 화산재가 도마코마이 지역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백두산 도마코마이 테프라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BTM이군요. 그렇죠. 우리 울릉도에서도 약 11,000년쯤 전에 엄청 큰 분화가 있었어요. 규모 5 정도의 분화가 있었는데 예. 그때 만들어진 화산재가 동해 바다 어딘가 모든 곳에 다 깔려 있고 일본에 있는 호수에서도 대량으로 발견이 돼요. 이제 그거에 이름이 있어요. 또 그건 유오키. 유오키. 그렇죠. 울릉 오키. 테프라. 예, 오키 섬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가지고. 네. 아, 이런 이름이 있구나. 네, 그렇게 유명한 화산재들은 이름이 다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그 SF 영화 보면 네. 화산이 팍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시야를 가려서 뭐 이게 뭐 멸망 시나리오네 뭐 예를 네. 들면 햇빛을 못 보니까 네네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뭐 공기 중에 뭐 몇 달 동안 그렇죠. 꽉 껴있는 네.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네네네.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실제로 그런 말이 그냥 상상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예. 그 탐보라 화산이 터졌던 1800년대 초에 그 화산이 터지고 나서 그 해에는 여름이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 농작물이 완전히 다 이렇게 다 죽어버리고 예. 화산재가 거의 북반구 전체를 다 덮어가지고요. 북반구 전체를요? 예, 덮어서 태양광 자체의 양이 줄어든 거예요. 와. 네. 그래서 태양이 못 들어오니까 일조량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뭐 황사가 1년 내내 계속 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인류는 또 살아 있네요. 예, 그렇죠. 그때 대기근이 발생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그렇게 이제 화산 자체만으로 인한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부차적인 일로 인해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규모 7 정도의 화산 분화가 일어나면은 그거는 백두산 주변에 뭐 어떤 사람이 얼마 죽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반구 전체의 어떤 크라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네. 백두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럼 후지산을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거네요. 예, 후지산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냐면 1707년에 규모 5짜리 분화가 일어났을 때 화산재가 어느 정도의 두께로 쌓였는가를 보여주는 그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 후지산이 여기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쿄예요.
도쿄시 뭐 가나가와 도쿄만이 있고 치바현이 있고 네. 예. 여기 도쿄에 보면은 화산재의 두께가 요 선이 이제 2cm, 4cm, 6cm, 8cm 이씩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후지산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에 화산재가 편서풍을 타고 제트 기류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해서 거의 이제 동쪽에 이렇게 두꺼운 두께가 쌓인 거예요. 화산재가 1cm만 쌓여 0.5cm만 만약에 쌓여도 예. 이렇게 전력 시설이 다 마비가 돼요. 왜 그럴까요? 이 화산재가 굉장히 그 좋은 전도체거든요. 그래서 모든 합선을 다 일으키고 예. 이게 우리 KTX도 다 전기로 가잖아요. 예. 그 선로 위에 전선 있잖아요. 몇만 볼트 전선 있잖아요. 그런 곳에 다 합선이 일어나서 예, 그냥 전기 시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마비된다고 보면 돼요. 일본은 특히나 이 철도의 의존도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통이 거의 마비된다고 보면 되고 항공은 물론이고 예, 뭐 이렇게 주변에 농작물 재배지가 있다 그러면 그런 곳은 이제 그해 농사는 좀 포기해야 되는 흙을 다 화산재를 퍼내기 전까지. 와. 예. 요즘은 농작물도 또 IT로 돌아가고 예, 그런 그렇죠. 전기 뭐 IT 이런 거 안 쓰는 데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뭐 인터넷 자체는 다 끊기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민이 2,700만 명 정도 발생할 거라고 지금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예, 그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추측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규모의 폭발성 분화 사례를 가지고 예. 그걸 바탕으로 추측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후지산이라고 친다면 이게 네. 편서풍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약간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예, 영향을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다행이네요. 네네네. 그러면 안전한 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뭐 후지산이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럴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네, 후지산 분화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극히 낮고요. 다행이네요. 다만 이제 그 지역 주변에 항공 이런 것들이 다 물류 마비가 되기는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 날아온 화산재가 꽤 두껍게 쌓인 것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예. 네. 오케이. 일본은 진짜 태풍, 지진, 화산 여러모로 좀 피곤하겠네요. 예. 이제 거의 끝내야 되니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전문가분이시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화산, 지진 뭐 이런 게 난다라고 하면 네. 기상청에서 이거 발생 가능성을 좀 예측하고 예방하고 이런 정부의 뭐 시스템 이런 거는 지금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참 뒤떨어져서 많이 좀 노력해야 되는 수준입니까? 지금 제가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이 있는 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혹한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요. 예. 하지만 이제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진 네트워크조차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어떤 지점에서 지진이 난 걸 파악을 하려면 지진계가 이쪽과 이쪽이 양쪽에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다에서 지진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바다에는 지진계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지진이 왜 났냐를 파악을 하려면 그 주변의 지각 구조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예. 우리는 아직 그런 탐사조차 시작을 하지 않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육상에서 지진이 나니까 약간 맨 땅에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약간 육상 활성 단층부터 부랴부랴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 좀 갈 길이 멀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상당히 발전돼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본은 거의 지진이 일어나기 유력한 곳에는 해저면에다가 유선 지진계를 쫙 다 바둑판처럼 깔아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 정보를 받는 그런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술을 사실 우리나라에서 약간의 좀 수입을 해서 이렇게 좀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약간의 그 속도를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은데. 수입까지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지진학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훌륭한 지구물리학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도 어떤 탐사 이런 설비나 이런 테크닉도 충분한데 사실은 이게 결국은 그거의 문제예요. 결국은 큰 지진이 나서 우리 육상 지진을 단층을 조사를 시작을 했듯이 바다에서도 큰 이벤트가 있거나 쓰나미가 발생을 한다거나 그러기 전에 선제적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아실 겁니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요거를 또 보시는 관계자분들이 네. 또 생각을 조금 바꾸셔서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예산 배분 이런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진 또 화산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비유를 너무 잘 하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콜라가 계속 머릿속에 콜라.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교수님을 모시고 지진에 대해서 또 화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김기범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